우뇌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뇌의 혁명, 뇌 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혁명, 리볼루션, 그레이트 리볼루션, 뇌 혁명, 하루야마 시교, 관광식 곤김. 우뇌를 사용하는 인문계 사람들이 오래 산다. 운동선수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강인하게 보인다. 그리고 잘 단련된 근육은 아름답기 조차하다.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육체를 단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활성산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포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스포츠맨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 증거로 일반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정년 60세까지 별탈 없이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6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프로야구만 하더라도 30세가 넘으면 베테랑이며 40대 현역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마라톤 같은 운동은 20대가 황금기이며 40대에게는 극히 무리한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에 자주 이상이 생기고 수명도 짧다. 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돈과 명예를 얻는 대가로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혹사하기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이들을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아마추어 마라톤이 유행이라 일반인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마라톤이 너무 좋아 몸을 해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다. 아마추어 마라톤은 백해 무익한 일이다. 여성 마라톤 선수의 경우 그것으로 청춘을 불사르며 자신의 길을 닦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선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통해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여자의 행복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수 대부분이 생리불순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생리를 한다고 해도 무배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정자나 난자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쉽게 받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낳더라도 기형아를 낳는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지나친 운동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음 그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운동과 수명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 장수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스포츠계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운동과 수명의 관계, 인문계, 이공계, 체육계 쭉쭉쭉쭉 보면은 인문계가 가장 좋고 체육계가 가장 이공계 젊을 때는 운동선수가 아주 활력이 있고 좋은데 이거 나이가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몸을 단련해서 튼튼한 근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맨 출신이 일찍 죽는 이유는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문계와 이공계를 비교한다면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인문계가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이공계는 논리, 계산 등으로 좌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인문계가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뇌네모르핀이 우뇌에서 먼저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뇌네모르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지방을 없애는 운동,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성인병의 원인 중의 하나가 비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말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운동으로 지방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소박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격렬한 운동을 해도 지방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지방은 오히려 부드러운 운동을 할 때 많이 빠진다. 근육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근육을 붙이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을 없애는 운동이다. 이 둘은 전혀 별개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근육을 붙이는 운동은 파워 트레이닝이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등의 운동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가벼운 워킹, 걷기를 장시간 하는 것은 지방을 없애는 운동에 속한다. 어째서 격렬한 운동으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격렬한 운동은 대량의 산소를 소모하므로 정작 지방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0m 전력 질주와 같은 격렬한 운동으로는 지방을 전혀 소모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살 빼기가 목적이라면 격한 운동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운동은 아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고른 호흡을 하면서 부드러운 운동을 장시간 계속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지방을 점차 연소시킨다. 지방을 없애는 운동으로 가장 좋은 것은 워킹이다. 매일 1시간 정도 워킹을 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드러운 운동은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여 운동 자체를 편안하고 즐거운 행위가 되게 한다.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다음 산책을 하면 다소 과식을 했더라도 지방을 충분히 연소시킬 수 있다. 걷는 양은 하루에 총 13,000보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걷는 양이 있으므로 운동 삼아서 걷는 양은 약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적당하다. 각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하루에 걷는 양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설명한다면 총 13,000보라고 하는 운동량은 미국의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며 질병을 치료한 결과에서 나온 수치이다. 1,000보를 걸을 때는 병이 재발되었으나 13,000보의 운동량에서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걷는 양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드러운 운동은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좀처럼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데에 있다.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함께 걸을 사람을 만들어 매일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신에게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격려해 준다면 혹은 함께 산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유쾌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일찍 사망한다. 그렇지만 지방독을 해소하려면 근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우선 맨손 체조로 가볍게 근육을 풀어준 다음 파워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좋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부드러운 운동을 1시간 정도 해서 지방을 연소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 지방은 연소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비만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진다. 또 한 가지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기공과 함께 동양의학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나는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가벼운 운동과 명상을 권하고 싶다. 여기에 식이요법과 메디컬 마사지를 적당히 덧붙여서 실시하면 어떤 고질적인 성인병이라 하더라도 기적처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요법을 통해 개선된 사례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하겠다. 명성에 의한 효과는 뇌파 측정기를 이용해서 알파가 방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했다. 사례 1에서 58세의 한 부인은 진단 결과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판단되었다. 비만 정도는 플러스 2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75로서 이것 역시 정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정상치는 120에서 220인데 증상은 불면과 강박관념으로 이렇다 할 원인도 없는데 늘 쫓기고 있는 듯한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이 환자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명상 3가지의 메디컬 마사지를 덧붙여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도는 3.5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은 정상치 범주에 속한다. 정상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15까지 내려갔다. 정상치가 120에서 220이라 할 때 이건 역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환자를 치료할 때 명상이 특히 효과적이었다. 이 부인은 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꽃을 보면 안색이 딴 사람처럼 변할 정도였다. 그래서 꽃이 가득 찍힌 이미지 비디오를 보여주어 꽃에 관한 이미지를 뇌리에 심어 놓은 다음 명상실에서 명상을 하게 했다. 이런 훈련을 몇 번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덧 꽃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뇌리에 떠올려 알파를 그만큼 많이 방출하게 되었다. 알파파가 방출되는 정도는 마음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알파파가 많이 방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파를 방출하는 정도는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도표 14에서 도표 우선 알파파가 50% 이상 방출될 때를 1점으로 하고 이것을 점수로 환산한다. 다음에는 전체 면적의 알파파가 차지한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클리어 레이트라고 한다. 클리어 레이트. 치료 후에 알파파의 변화는 사례 1에서 고지혈증인데 클리어 레이트가 0%에서 스코어 11, 토탈 11, 치료 전에 클리어 레이트 7, 53, 토탈 60, 치료 후에 이렇게 알파파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사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해서는 50%에서 클리어 레이트가 0였는데 스코어 7%, 토탈 7 치료 전에는 클리어 레이트 4%, 스코어 32, 토탈 36, 치료 후에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알파파를 많이 활용하자. 그리고 양쪽 점수를 합쳐서 전체 점수를 뽑아낸다. 만점은 100점인데 이 환자는 처음에 11점밖에 되지 않았으나 치료 후에 60점까지 늘어났다. 11점이란 상당히 위험한 질병권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건강의 기본이 되는 뇌내 모르핀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데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우울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다시 말해 플러스 발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망상이 일어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정신병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자는 경우가 많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 호르몬이 고갈되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파킨슨 병이라고 부른다. 파킨슨 병의 반대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분열증이라 부른다. 약물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환자는 명상과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을 통해 매우 좋은 상태를 회복했다. 이런 질병은
비록 그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신체 장애라 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 지금은 이 같은 심신증 역시 내가 분비하는 물질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뇌노모르핀에 대한 억제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뇌노모르핀을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치료했다. 정신신체 장애는 뇌노모르핀을 많이 분비하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면 거의 대부분 호전된다. 내 속을 혁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명상에 빠지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울 수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운 상태를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큼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접근하기 어렵다. 머릿속을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잡념만 생겨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명상 전 단계에 미리 뇌리를 심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상을 할 때 즐거운 이미지를 떠올리면 뇌노모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잡념 역시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잡념이 생길 여지를 없애면 진정한 명상의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사 그런 단계에 접근한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뇌노모르핀의 작용으로 심신이 호전되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질 것이다. 좋아하는 대상을 상상하면 알파파가 발생한다. 사례 2에서 46세의 청년 여성이다.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간 기능이 엉망이었다. 뚱뚱한 몸이 아닌데도 고지혈증과 이로 인한 지방간 증상이 있었던 것이다. 야윈 몸매에 비해 근육은 적고 지방이 아주 많았다. 단명하기 쉬운 유형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체질이었다. 나는 이 사람 역시 앞의 환자와 같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했다. 그 결과로 273에 달하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통원 치료 4주 만에 207까지 내려갔다. 간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효소량인 GOT, GPT, 간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 둘 다 0에서 4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77과 88이었으나 이것은 32와 34까지 떨어졌으며 간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효소량 감마, GT, 간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효소로 대개 3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325에서 123으로 내려갔다. 이 여자는 개를 너무 좋아해서 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행복스러워했다. 병원에 올 때도 늘 개를 데리고 올 정도였다. 이 환자의 경우는 개 얘기를 하면 뇌노모르핀을 분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환자로 하여금 아침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게 한 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에 명상실로 들어가서 명상하도록 권했다. 이 환자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그 자체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례 3에서 63세의 한 남성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공복 시의 혈당량이 273이나 되어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입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의식이 몽롱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 후에 내복약으로 바꾸고 인슐린 주사는 중단했다. 혈당치가 273에서 126까지 떨어진 다음부터는 운동과 명상을 병행시켰다. 이 사람은 전에 항공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다. 비행기 얘기가 나오면 옛날 일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라고 권했다. 눈을 감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만든 것이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후지산이 보인다거나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다는 등의 이미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몇 번 명상실을 들락거리는 사이에 약도 주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혈당치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110 이하를 유지했고 최고 혈압도 170에서 180대였던 것이
투약을 멈춘 상태에서 140에서 150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할의 사에서 역시 당뇨병이 있는 43세의 남성이다. 그의 당뇨는 유전성일 뿐 아니라 통풍, 대개 말단부 관절을 침범하는 고요산 혈증과 반복되는 발작적인 급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증세도 있었다. 요산치는 9.7로 높은 편이었다. 건강을 위해 조깅을 계속했는데 사고로 무릎을 다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 증상 악화의 원인인 것 같았다. 나는 이 환자에게도 처음에는 인슐린을 투여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 명상을 통해 알파파를 많이 발산하도록 만들었다. 명상할 때는 조깅을 뇌리에 떠올리게 했다. 비록 몸을 다쳐서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달리는 과정을 상상하는 그 자체로 쾌락을 느끼고 동시에 알파파를 방출할 수 있었다. 이번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 어두운 것이 싫은 나머지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켜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생활 스타일이 개선되었고 건강 상태도 많이 향상되었다. 200 이상 하던 혈당치도 치료한 결과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150 이하를 유지하게 되었고 요산치도 8.0 이하로 떨어졌다. 명상에는 특별한 유형이 없다. 우리 병원 명상실에서는 의자에 기대거나 옆으로 눕는 등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에 헬멧을 씌워 뇌파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명상 도중에 알파파가 50% 이상 방출되면 찌륵찌륵하는 벌레 신호음이 울린다. 그러면 환자는 자신의 뇌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기분이 되면 좋은 뇌파가 나오는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동양의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의학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명상,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 3가지가 주된 치료 내용인데 또 하나 독자적으로 메디컬 마사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학의 지압과 서양의학의 마사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병 원인의 대부분은 혈관의 노화와 혈관 막힘이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혈관이 약화되어 경색 증세가 일어나면 심장병과 뇌졸중, 협심증, 암, 통풍, 고지혈증 등 갖가지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혈액만 원활하게 흐른다면 성인병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명상을 해서 뇌파를 조정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동양의학은 전통적으로 피가 잘 흐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압요법이라 기공이라 불리우는 건강법이 바로 그것이다. 심호흡과 체조를 통해 체내의 기와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기공은 성인병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다. 기공은 단순한 호흡법이나 체조 방식이 아니다. 개중에는 심리요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규정이다. 기공은 전신이완법이라는 내향적인 방법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이며 자기 조절을 통해서 자연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동양 특유의 운동이다. 그래서 기공을 오래 한 사람은 인간 본연의 상태, 즉 천인, 합일, 하늘과 사람이 일체화되는 것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인체 내부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생명력의 근원을 강화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기공이 뇌내 모르핀 그만큼 많이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위암은 심한 스트레스나 알코올로 찌든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발암물질이 침투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발병한다. 혹은 활성산소가 발생되어 유전자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염증이란 것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에 혈액 흐름이 원활한 사람이라면 암에 걸릴 확률 역시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메디컬 마사지는 동양의학의 지압요법에
서양의학의 마사지 요법과 검사 방법을 도입하여 혈액의 흐름 상태나 울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인간에게는 좌우 대칭으로 31대의 척수신경이 있으며 이 신경은 전신의 말초신경으로 퍼져나간다. 인체 어딘가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척수신경을 통하여 뇌로 연결된다. 동양의학에서 볼 때 인체는 365개소의 경혈, 신체의 표면에 침이나 뜸으로 자극을 가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경혈은 경로라는 신경대동맥을 통해 연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경혈은 인체 내부의 해당 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혈을 자극하면 특정 기관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진다. 또 경혈은 뇌의 상행 망양부활계라는 신경계를 경유해서 뇌 속의 에이텐 신경과 연결되므로 경혈을 자극하면 뇌내 모르핀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마사지를 하면 뇌내 모르핀이 나와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인체의 좋지 않은 기관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병에 걸리기 직전, 즉 미병의 단계에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특정한 경혈에 침을 놓아 진통 효과를 발휘시켰다. 침을 놓아서 마취 효과를 강화시킨 후에 외과 수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특정한 경혈을 자극하면 진통 효과가 창출되는 이유는 오랫동안 의문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적인 성과에 의해 그것이 바로 뇌내 모르핀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뇌내 모르핀은 에이테인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신경계는 인간의 창조력과 의식, 의욕, 기억, 감정 등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도 동반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동양의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의학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창조력이 생기며 긴장이 완화된다. 또 염증도 고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 개념이다. 메디컬 마사지를 할 때 우선 자기공명 영상, MRI 등의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혈관이 막힌 상태를 검사하거나 내시경으로 위 내부 조직을 검사한다. 여기에서 나온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치료는 바로 경혈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장단지와 널쩍 다리 그리고 등의 경혈로 하부에서 점차 중추로 상승하여 마지막으로 목에서 끝낸다. 이 마사지는 한 번 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 얼굴의 경혈을 마사지하는 경우도 있다. 얼굴은 경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곳만 제대로 마사지해도 호르몬 분비를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 어깨가 뻐근할 때 그 부분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 아니라 으드득거리는 소리도 난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나쁜 기가 뭉쳐 있다라고 말하지만 서양의학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유산이 뭉쳐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나쁜 기의 정체가 바로 한 곳에 똘똘 뭉쳐 빠져나가지 못하는 유산 등의 여러가지 불완전 연소 물질인 셈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혈관이 수축된 결과 더러운 피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동시에 신선한 피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불완전 연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완전 연소는 산성물질을 발생케 하고 혈관 수축을 가속화시킨다. 이 같은 악순환이 일정 정도 진행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메디컬 마사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 미연의 성인병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